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어떤 걸까요? 네, 최근 며칠간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유튜브에 출연한 대선 주자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출연했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게임 분야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 지식백과에 출연했는데요. 예. 특히 양대 정당 후보들이 잇따라 출연한 3프로TV의 경우 각각 한 1시간 30분가량 동영상 시간이 비교적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330만 회, 또 윤석열 후보는 200만 회의 조회수와 댓글도 각각 4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유권자인 시민들은 대선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됐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또 심지어 나라를 구한 채널이라는 응원까지 나오는 등 기획 자체에 대단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최근의 사례가 이른바 유튜브 저널리즘을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 방송에도 출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부러움의 시선으로 좀 바라볼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 출연하는 건 거의 못 봤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래요? 총선 때도 정치인들이 유튜브 행보는 빈번히 이어졌었어요. 근데 다만 당시에는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진영, 그러니까 친야 혹은 친여 성향의 구독자들이 몰려있는 유튜브 채널에만 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유튜브 출연이 정책이나 비전을 알리기보다는 진영 간의 대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전국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소위 우리 편 채널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채널에 출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3프로TV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맞짱 토론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생각을 좀 밝혔고요. 또 같은 공간, 같은 질문자였지만 두 후보의 대답에선 생각의 차이가 여과없이 드러났거든요. 예. 어떤 내용이 좀 질문으로 좀 전달이 됐냐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저평가된 한국 시장의 원인, 그다음 산업구조 개편 방법, 주식 투자 경험, 자본시장 육성 정책, 코인 시장에 대한 입장,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이유, 주식시장의 활성화 정책, 부동산 폭등 원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등 다양한 주제 입장들을 물었고,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여기 금융 범죄 대책, 윤석열 후보한테 좀 특화된 질문이겠죠. 공매도에 대한 입장, 최저임금제에 대한 입장,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 등등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그 후보들한테 또 중요한 질문들을 잘 던졌고, 또 후보자 재미있는 이 이제 콘텐츠가 재미있었던 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또 질문 그와 관련된 질문이 계속 뒤따르면서 네. 한 개의 질문에 응답이 한 10분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지상파 방송이 아닌 3프로를 보고 확실하게 알았다. 3프로TV가 언론으로서 등대 역할을 해줬다는 댓글도 적지 않았고, 또 댓글을 보면 후보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만 앞세운 거친 댓글이 아니고 경제정책과 관련된 두 후보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김성회 주식백과에는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나왔는데요. 네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동안 좀 다른 밈으로만 접했던 분이었고, 또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댓글도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자기가 9세대라고 인정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한 게 굉장히 멋있었다, 이런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 이게 대선 후보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그런 이제 계기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사님은 대선이 유튜브 저널리즘의 새로운 장이 될 거라고 혹시 보세요? 이제까지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점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 대선 국면에서 3프로TV 등 콘텐츠의 기획이 유권자인 시민들이 후보를
좀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졌고요. 또 알 권리에 충실한 콘텐츠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3프로TV의 공동대표인 이진우 씨는 예. 시청자 반응이 뜨거운 이유를 묻자 뭐 포맷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있잖아요. 근데 예.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한 질문에 대해서도 길게 물어볼 수 있고 또 생각을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고 답하고였다면 이번에는 그 후보에 대한 그 개인에 대한 철학의 깊이 또 얼만큼 뭐 단기간에 공부한 후보인지 아니면은 철학을 갖고 있는 건지를 좀 재차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획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대선 주자들이 유튜브 방송 출연을 기성 매체, 기존 언론이라고 하는 이 레거시 미디어는 좀 불편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왜냐하면 방송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뭐 균형을 맞춰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룰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토론도 했고, 그다음에 방송의 편성에서도 좀 자유롭지 못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유권자로서의 어떤 알 권리와 관련해서 언론들이 그걸 이제까지 충족시켜줬는지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또 그것에 대한 자극을 준 것이 이번 유튜브 뭐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의 어떤 등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지상파 TV는 잘 안 나오면서 왜 유튜브에는 이렇게 잘 나가는지 좀 아무래도 배 아픈 심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죠. 네, 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언론이 대선 보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좀 네거티브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또 깊이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보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 유권자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긴 하죠. 또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인터넷 보도에서는 뭐 포털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네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우리한테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디어 시장이 판도가 많이 네. 바뀌긴 했구나. 이걸 이번 대선을 그렇죠. 통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미디어 이슈 하나 더 가져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연말에 끝날 예정이던 미디어 국회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네. 내년 5월 29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9월 달에 시작을 했죠. 미디어 특위를 여야가 같이 합의하면서 3개월 동안 12월 말까지 그동안에 가장 이슈가 됐던 언론중재법을 필두로 해서 네. 공영방송 제도 개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 생태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점들을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 당시에도 저희가 예상했듯이 그 3개월 안에 그걸 잘 할 수 있겠냐 국감도 끼어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대로 제대로 하나도 손에 건지지 못하고 결국 끝났고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결과만을 알려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뭐 3개월이라고 하지만 논의 기간은 불과 47일에 불과했고요. 네. 여러 가지 미디어 관련된 이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미디어 특이다, 미디어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문제 이렇게 하면 네. 그것 때문에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맞아요.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네. 근데 미디어 특위 활동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좀 성과가 있었어요? 미디어 특위 성과가 없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명의 특위위원을 총 18명이죠. 18명의 특위위원을 모으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좀 걸렸고요. 실질적으로 뭐 11월 15일부터 주 1회꼴로 이제 회의가 진행됐는데 그것도 문체부의 정무부처 업무보고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 일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여야 간의 법안을 논의했던 회의는 단 2번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제도가 사실은 국민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좀 절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절박함이 국회에서는 별로 있지 않았던 거 아니냐. 또 그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이것이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언론중재법
부분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시간을 두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두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또 연장되는 결과로밖에 되지 못해서 미디어 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 미디어 수용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언론계 내부가 조금 나서서 언론계 내부의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안하고 국회가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논의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정치권으로 가져가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여야 간에 완전히 입장차가 갈려서 합의를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국회는 왜 얘기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9월에 여야에서 미디어 특위를 만듦과 동시에 언론계에서는 언론계 통합적 자율규제 기구를 출범을 시켰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언론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자율적인 어떤 규제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적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네. 지금 포털 생태계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법적인 것들, 그다음에 어떤 공정성과 관련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사실 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의 구조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에서 자꾸 이제 뒤로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되게 시민들 입장에서 절박한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피해는 아마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예. 언론 징벌적 손배를 통한 언론중재법이 좀 시급히 통과가 돼서 좀 중심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또 저희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이견이 있는 사안들은 앞으로 차츰 좁혀져 나가면서 단일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여야 간의 의견이 모아진 사안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네, 모아진 사안이 한 가지 있죠. 포털 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포털 개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좀 했어요. 포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인식 아래서 포털 사이트 자체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 방식 대신에 언론사 홈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의무화, 그다음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최근에 연합뉴스건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 이제 포털의 자유평가위원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그렇고 등등의 이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여기까지만 논의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서 더 진전되지 못했던 건 굉장히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여진 이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남은 네.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대선 때문에 이런 논의를 좀 미뤄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유권자 입장에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알 권리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유권자로서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계속 미루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언론의 생태계를 신뢰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권이나 아니면 정치권이 좀 시급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타율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절박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강제적인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적을 텐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은 내일 아침 기온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모레 아침에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되는 곳이 많겠습니다.